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호입니다.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0분 잡아주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죠. 오늘도 역시 그 전과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는 이른바 군뱅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점이 상당히 그 전과 다르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간밤에 자,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뭐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감흥 같은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나스닥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효과를 좀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했던 건데요. 나스닥. 자, 기술주들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죠. 페이스북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들어 주춤했던 그 지수도 1.79% 정도 올라갔습니다.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연동해서 잘 움직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기 종목들이 그동안 움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 꽤나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올 만도 했다는 건데 전혀 그러질 못했죠. 오히려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고 간신히 후반 들어서 낙폭을 줄이는 정도로 이제 마감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모습이 반복됐다는 거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미국 나스닥 효과 때문에 높게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음봉 맞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차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점이 답답하고 또 아쉽다는 건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탄력이 나올 만도 했던 건데 하지만 뭔가 꼬였다는 것이죠. 펀더멘탈 문제는 뭐 전혀 아니고요. 수급상 뭔가 좀 그 구도가 좀 얽힌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연기금 뭐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던 그들이지만 또 갑작스럽게 4천억 넘는 초대규모 매도를 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매도를 안 했는데요. 뭐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요. 금융투자가 또 갑작스럽게 대규모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가 오늘 뭐 3,700억 정도나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람에 현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또 네이버까지 포함한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 나란히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는 긴 빠진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 약세도 한몫한 것 같고요. 또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연관돼서 장중 베이시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것도 또 현재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자 코스피는 좀 멈춰 섰고요. 코스닥이 좋았죠. 또 일부 코스피 종목에서 최근 들어서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HMM 그리고 펜오션 같은 종목들이고요. 또 전통적인 지수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필라코리아, 필라콜링스, 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 바람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치 종목 장세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지수가 이런 식으로 탄력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은 채 여전히 미적지근한 장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 장세 포맷에 맞춰놓고 우리 포트폴리오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봐야 그 종목 장세 즉 이런 식으로 이 군뱅이 상승 장세가 나오는 기간이 아주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분명 그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꽤나 탄력적으로 또 네이버도 포함이 되겠죠. 또 현대차 같은 종목도 포함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약간 굼뜬 장세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단기 탄력성을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인데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어느덧 83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건데요. 지금 이 가격에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어찌됐든 그렇다 치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세요. 이 종목은 뭐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를 이미 100만 원을 제시해 드렸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150만 원 넘으면 2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만만한 종목 하나솔루션인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 재평가 받고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그 부담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소화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 봐야 되겠지만 내년까지 본다면 내년까지도 아니죠. 금년 연말까지 본다면 8,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는 종목은 SKC인데요. SKC와 관련된 얘기는 그 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SK그룹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뭐 SK가 최근에 특히 M&A와 관련돼서는 광폭, 초고속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짧은 그런 뉴스 몇 개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했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와대에서 반도체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죽을 쏘는데 그와 관련된 중국 4대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현대차를 갖고 있느냐만큼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에 자막에 나가고 있죠. 일단 미국 증시가 워낙에 잘 나가네요. 다우지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뭐 계속 구가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약 한 발 뒤쳐졌던 나스닥이 역시 사상 최고치에 바싹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난 3월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무려 9.8%나 급증했다는 거죠. 놀라운 수치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백신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꽤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수 상승세, 증시의 강세를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역시 이주열 총재도 또 미국의 제롬 퍼월 미 연준 의장도 같은 목소리를 낸 주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 경제 수장들이 유럽의 그 라가르드 22 총재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함에 따라
이들 시세가 무리하게 과열되는 것이 방지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요. 무려 10.6 베이스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로 계산하면 0.1 퍼센트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모처럼 만에 1.6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조만간에 1.5%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위험 자산,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투자 비중이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으로 현재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자, 달러 인덱스 91.67,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14원이 아니고요. 오늘 마감된 것은 1116원 정도네요. 전반적으로 무리 없는 모습이고요. 자, WTI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요. 어느덧 배럴당 63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그와 연관돼서 국내 자본재, 철강, 석유화학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주변 증시, 사실은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 일본 니케이 지수나 중국 상해 지수 등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대장 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여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외국인 및 또 단기 매매에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는 금융 투자가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투자는 이거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외국인들은 5월 3일 날 있을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 약간 그 어떤 그 전에 있는 약간의 공백이나 또는 뭡니까 약간의 어떤 약간의 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단기 매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순수하게 차익거래, 선물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하는 것, 이것을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순수하게 차익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면 금융투자,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 3,700억 원이나 하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429 계약 정도를 했거든요. 서로 엇갈리죠.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모처럼 만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재개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사전적 행동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석적으로 차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은 한 비차익 위주로 많이 매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비차익 쪽에 2,800억 원이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매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현재 그 오늘 매도한 곳이 어떤 투세적인 것을 또는 펀더멘털과 관련된 그런 매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각 주체의 매매 행태,
보여준 건데요. 자, 외국인들은 전체 2천억 넘게 매도했지만 삼성전자는 매도는 거의 안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갑작스럽게 많이 했죠.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은 삼성전자의 본질이 펀더멘털 상에 문제가 있어 매도한 것이 전혀 아닌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파생상품의 어떤 변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란 말이죠.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이 오늘 삼성전자를 또 역시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재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그동안 계속 연기금, 특히 국민 그 어딥니까? 국민연금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초대 규모로 계속 매도를 해왔던 건데요. 간혹 순매수를 했었고 장중에도 순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국민연금의 투자 한도 확대가 지금 현재 그 결정된 상태에서 어제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그것이 이어지진 않았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사전적으로 배경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초대 규모 매도는 그 전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작년 11월 이후에 국민연금의 초대 규모 매도가 이어져 삼성전자의 수급상 상당히 부담을 주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그런 과정의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수급상 뭔가 꼬여 있는 과정에서 탄력이 안 나왔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도. 자, 일단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은 뭐 그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SK C도 좋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좋고요. 또 M&A에 가장 폭넓게 이것저것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SK 주식회사 SK 이 차트도 함께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SK그룹주 중에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제 2선 종목이지만 제 1선 종목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SKC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대략 35,000원대, 4만원대 였었군요. 4만원대, 45,000원대 였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벌써 3배 이상 올라왔는데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SKC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의 M&A가 상당히 의미심장, 굉장히 그 광범위한 범위 그 해당되는 많은 업체들과 그리고 그 업체들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광폭, 상당히 넓은 폭의 속도까지 빠른 그런 M&A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SK그룹은 M&A의 달인이죠. 또 대박을 친 역사적인 대박도 3개나 했어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 30년 넘은 것 같은데 유공을 인수를 해서 오늘날의 SK이노베이션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역시 한 2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이동통신을 인수를 해서 SK텔레콤 오늘날의 SK텔레콤이 그거고요. 다 알짜배기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한 15년 거의 20년 됐네요. 하이닉스를 인수를 해서 SK 하이닉스가 된 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초대박 M&A이고 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런 M&A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M&A라고 한다면 SK그룹이 상당히 경지에 있는 것이다. 상당한 해안과 현재 또 결집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초대형 M&A도 있긴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의 M&A를 상당히 여러 종목을 또 상당히 빠르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SK그룹이 M&A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도 커요. 15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15조 원, 15조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16조 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폭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어떤 특정 종목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일단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SKC와 관련돼 있죠. SKC 2020년 1월 달에 KCFT 세계적인 2차 전지 동박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스와 쌍벽을 이루는 KCFT를 1조 원 넘게 1조 2천억 가깝게 현재 그 지급하면서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SKC 넥실리스가 됐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SKC입니다. SKC가 KCFT를 인수를 했죠. 오늘날의 SKC 넥슬리스입니다. 100% 자회사죠. 자, 그리고 SK종합화학이 프랑스의 아르케마 폴리머를 인수를 합니다. 이거는 산업 소재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그거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SK그룹, 주식회사 SK에서 중국의 동박업체 왓슨을 인수를 합니다. 금액은 별로 안 커요. 중국 시장을 노린 것 같고요. 또 SK건설에서 EMC 홀딩스를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합니다. 이건 수처리 업체죠. 인수한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에서 또 초대형 M&A를 하죠.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전격적으로 인수합니다. 그 인수 금액이 무려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상당히 큽니다. 10조 3천억 정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함에 따라서 그래서 졸지에 SK하이닉스가 낸드의 강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 SK에서 SKENS 갑치에서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수소 관련 업체를 투자를 합니다. 인수는 아니고요. 투자를 합니다. 그 금액도 굉장히 커요. 1조 6천억 정도나 투자를 했다는 거죠.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전지 개발 업체입니다. 수소 쪽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회사 SK에서 플러그 파워를 인수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주식회사 SK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SES 지분 12.5% 투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꽤 됐네요. 꽤 됐지만 상장을 해서 상장 조건가 나온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또 그랩이라든가 또 그랩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소카 국내 업체죠. 오토노모 이건 이스라엘 업체. 투로 이거는 이제 미국 업체인데요. 이들 업체는 차량 공유 업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업체에 또 선투자한 게 있습니다. 또 ESR 같은 그런 업체들도 좀 있고요. 자, 이런 업체 지분 투자에서 이 지분 투자에 대한 이 지분 투자 대상인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거. 근데 대부분 차량 공유라든가 이런 거, 이런 데 선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SK에서 시그넷 EV는 전기차죠. 시그넷 EV라고 하는 초급속 충전기 업체를 약 2,900억 정도를 지급하고 인수를 했다는 거죠. 지분율은 55.5%. 이 정도면 이제 지배주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업체. 이것 말고도 또 몇 건 더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만 챙긴 건데요. 이런 정도로 대규모로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한다는 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태계도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박도 있고요. 또 수소 에너지도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이죠.
미국도 글로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건데 전반적인 밑그림은 미래 에너지 생태계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SK그룹의 행보가 보통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큰 그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하나씩 둘씩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완성돼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그런 그런 흐름의 한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는 업체가 바로 SKC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들의 공장 건립과 관련된 행보도 엄청나게 빠르고 과감합니다. 지금 SKIET라고 하는 분리막 업체, 이미 분리막과 관련돼서는 세계 1위죠.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분리막입니다. 이 분리막과 관련돼서는 SK이노베이션 및 그 자회사인 SKIET가 핵심이 됩니다. 세계 1위 업체고요. 이미 폴란드에 우리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폴란드 공장 4개를 갖고 있고 중국에도 이미 공장 2개가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 캐파를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전광 석화 같은 속도와 그리고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SK그룹이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읍의 넥실리스 공장이 현재 4개가 있죠. 제1공장부터 제4공장까지 있는데요. 그 정읍에 5공장, 6공장까지 현재 건립 중에 있죠. 이게 내년에 다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바로 생산, 양산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말 그대로 전광 석화와 같이 빠른 속도로 시장, 세계 경제 흐름,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는 건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말레이 공장까지. 말레이 공장은 지리 여건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말레이 공장까지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현재 SK가 M&A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상당히 적절한 그 어느 업체보다도 빠르고 또 의미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그림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 중요한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SKC는 절대 팔면 안 되고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보다는 SKC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단신을 보도록 하죠.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언급을 했어요. 이 양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정상화로 가는 것이다. 이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공매도 재개는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은 시장은 왜곡되어 있죠.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를 통해서 기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을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매수 촉발을 한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꼬리를 또 내리네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현재 보시다시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강세장에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물 지수에다가 코스피 200 지수를 빼는 거니까 미래 지수인 선물 지수는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여태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뭡니까 공매도가 금지되는 바람에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거고 바로 이것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단절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화되면 외국인의
외국인들이 보다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에서 더욱더 수급상 근본적인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를 내놨다고 하죠. 확대 경제 장관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얘기, 사실 원칙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괜찮은 내용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나 단지 조성이나 인재 육성은 뭐 상투적인 얘기고요. 근데 세액공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세금 이미 계산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감세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게 세액공제거든요. 그것도 40% 정도나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건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크죠. 근데 거기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 변화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청와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최근에 뭐 현재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서밋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 29개를 모아놓고 또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과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한 청와대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복용 여건을 충족시킨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반도체 업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수장이 이제 묶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이 양반이 좀 사면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차 중국, 작년에 중국에 주고 있었죠. 5년 전인가요? 2016년도 그 당시에 이 현대차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179만 대를 판매했다는 건데 작년 판매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66만 대,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됐다고 하죠. 현대차가 일반 상용차가 일반 그 승용차 공장이 6개가 있고요. 상용차 공장 1개에서 7개 공장을 갖고 있고, 기아차가 2개에다 플러스 하나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개 정도의 공장이 산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의 절반 정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그 데미지가 크죠.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죽을 쏟다는 건데, 그에 따른 대책에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화, 현지화 연구 개발 뻔한 얘기죠. EV 라인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수소차를 본격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넥소를 출시한다 그러고, 또 광저우 연료전지 공장을 뜻합니다. 그것을 또 설립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또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도 다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인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현재 현대차 기아차의 현재 그 회복 전략이 구사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일단 개념상으로 보되 그것이 하나씩 둘씩 실현되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략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니죠. 일단 그런 상황에 그런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참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큰 호재는 아니지만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 호재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실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